자, 오늘은 5단원 환경 문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단원의 포인트는 되게 뭐랄까, 제가 평상시에는 한국의 내신 공부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게 종합과목 공부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각 주제별로 이제 세부 내용까지 좀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키워드 위주로 좀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법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순서, 어디서 개최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세세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환경 문제, 1번 현대 사회의 주요 환경 문제. 첫 번째 페이지는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가 지구 온난화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가 CO2라고 하죠.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메탄 가스 들어보셨죠? 메탄 가스는 그 사실상 천연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천연가스가 메탄이 그 중에서 90% 이상에 해당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 자, 이산화탄소는 자동차나 비행기가 움직일 때, 쓰레기를 태울 때, 전기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북극이 녹는 등 뭐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런 문제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상기후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농작물도 피해를 보고 식물 다양성 감소의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 부분 주요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예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 세계가 한 200여 개 국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약 30%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율이고요. 중국이 약 30% 정도로 압도적인 1위다라고 하는 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 포인트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순서에서 미국, 러시아, 일본 이것은 비슷하게 가는데 중국이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 있죠. 왜냐면 간단해요.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것을 인구로 나눴을 때 1인당 배출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게 하나의 문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성비로 가볼 텐데 여기 산성비를 산세우라고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화석 연료를 태워서 발생하는 산성 물질, 이것 때문에 공기 중에서 산성화된 비를 산성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는 사실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보다는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데 어떤 거냐면은 하천이나 토양 등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금속이 인체에 들어가서 이제 좀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문화재 이런 것들이 녹으면서 건물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 여기 프레온 일단은 밑줄 치고 별표해 두시고요. 뒤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배우겠지만 오존층은 프레온이라고 하는 물질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다. 오존층 파괴는요. 그래서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생성된 물질이라고 하는데 차갑게 하는 그 물질인 냉매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문 열면은 하얀 공기가 쭉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프레온 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자외선이 이제 사람들 몸에 직접 쐬면은 피부 문제, 백내장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페이지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페이지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어느 국가의 지역명인지도 좀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람사르 조약 이거 자체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1971년 이란의 람사르 지역 이런 것들 다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란의 람사르 지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어떤 문제냐? 습한 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물세의 서식지, 물세를 지키기 위해서 습지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말이고요. 습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약, 람사르 조약, 1971년 이런 것들 다 아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인데 여기서는 인간환경 여기에 일단은 표시를 해두시고요.
국제연합 UN 차원에서 개최된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흐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1960년대 이 정도까지는 계속 개발에만 관심을 갖다가 60년대 이후부터는 대기 오염이나 산성비 이런 것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70년대 초 72년에 첫 번째로 UN 차원의 국제적 회의가 개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필기를 좀 하자면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1961년. 이때, 농약, 예, 농약 등 화학 물질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그런 책이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이 환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도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슬로건이 있는데 슬로건 별표를 해두시고요. 둘도 없는 지구 한국어로는 그렇게 말하고 일본어로는 카케가에노 나이치큐 카케가에가 대체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인데 노 나이니까 대신할 수 없는 지구 그리고 영어가 제일 명확하죠. Only one Earth 이렇게 슬로건이 있어서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슬로건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UNEP, UN 환경계획이라는 게 이 회의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로 워싱턴 조약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71년, 72년, 73년 제가 시기상 흐름에 따라서 해놨고요. 워싱턴 조약 73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에 대한 조약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모피, 멸종위기 동물의 모피 등도 국제거래를 불가하는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서 워싱턴 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워싱턴 조약은 좀 외워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환경 파트에서 유독 신경 써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년에서 갑자기 87년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73년, 79년 석유위기, 오일 쇼크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경제를 회복하는 데 조금 더 집중했던 시기라는 그런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게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몬트리올 의정서 1987년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오존층 앞에서 봤었던 그런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하고요. 빈 조약으로 기본 틀을 정한 후에 구체적인 규제 조치를 설정했다. 이거는 참고로만 아시면 되시고요. 아, 오존층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프레온 가스 앞에서도 표시를 했지만 이 프레온 가스에 꼭 표시를 해두시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오존층이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마지막 내용인 바젤 조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젤 조약은 1989년,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서 보면 71년부터 89년까지,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라고 하는 포인트로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조약이고, 유해 폐기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해가 되는 폐기물을 이동을 할 때 허가제, 사전 통보 실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유해 폐기물을 버릴 때 누가 그것을 보냈는지 확실하게 신고를 하고 보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잘못된 것인데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무역 그 상품을 보낼 때 사람들한테 해가 되는 그 쓰레기를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무슨 물질인지 모르니까 이제 잘못 만졌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해 폐기물이 반입이 되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틀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시고 그런데 개발도상국이 왜 그 유해 폐기물을 받냐라고 했을 때, 대신 그 처리를 해주면서 선진국으로부터 돈을 받는 그런 이유 때문에 거래를 한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 페이지만큼은 정말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다 숙지를 한다는 마음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천천히 가보죠.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입니다. 아까 전에 인간환경회의였는데 여기서는 환경개발 여기다가 좀 표시를 해두시고요. UNCED라고도 말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구 서밋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지구 서밋에 좀 별표를 해두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9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됐다. 이런 것들도 다 문제 포인트예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밑줄로 해놨는데 여기에 나중에 복습을 위해서 번호를 매겨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1번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어젠다 21이 2번, 그리고 기후 변화 협약이 3번, 생물 다양성 조약이 4번, 이런 식으로 일단 표시를 해 두시고요. 지속 가능한 개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라고 하는 곳의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표시라고 넘어갈게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를 WCED라고 하고요. UN 산하에 있는 임시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987년 이런 것이었어요. 브룬드란트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표현이 여기서 등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무슨 말이냐?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현재 세대의 욕구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서 환경을 꼭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국 사례로 말씀드리면 신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주거 단지가 있습니다. 또는 뭐 저탄소 시멘트를 개발하지만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저탄소 시멘트를 개발한다던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개발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1번이랑 어젠다 21, 2번이랑은 좀 연결이 되는 표현이긴 한데요. 지속 가능한 개발 키워드로 여기 써 있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 과제입니다. 여기 행동 과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폭넓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빈곤 퇴치입니다. 왜냐면 빈곤 상태에 있으면은 환경이나 그 경제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을 때 더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빈곤을 줄이면은 지속 가능한 회복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선진국이 개발도상국한테 기술을 이전해 주면서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뭐 더 나아가서는 국제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여성이나 청소년, NGO 단체 등 교육 훈련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행동 과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후 변화 협약, 지구 온난화 방지 조약으로도 불린다 이렇게 나오고 키코 핸도 와쿠구미 조약 이렇게까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표현으로도. 그래서 개발도상국 포함 모든 취약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한 국가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목록의 작성과 구체적인 삭감 대책 계획 작성 실시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일단 먼저 가볼게요. 여기를 밑줄 쳐두시고 구체적인 삭감 의무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중요한 표시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거는 참고로만 아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키워드가 생물 다양성 조약인데 개별 야생동물이나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한정하지 않고 지구 규모로 다양성을 보존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동물이나 하나의 지역만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 지구가 함께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작업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기후 변화 협약 이게 3번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여기 뭐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회의 이렇게 가두시고 그리고 일단 미리 할까요?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회의에서 제 아래 파리 협정 여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 변화 협약에는 방금 전에 제가 별표를 칠하는 게 뭐였습니까?
구체적인 삭감 의무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방지 교토회의, 그러니까 교토에서 개최가 되었겠죠. 그래서 97년이라고 하는 거 표시해 두시고 교토. 역사상 처음으로 온실효과 가스 삭감의 국제적인 목표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008년부터 12년까지 5년간,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 선진국 전체에서 비출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진국 전체에서 90년 대비 5%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뭐 몇 퍼센트 이런 거는 나중에 여력이 되면은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목표가 처음으로 설정이 되었다. 그런데 한계점은 선진국에서만이라는 말이에요. 선진국에서만 목표가 정해졌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배출량 거래입니다. 배출량 거래가 교토 회의에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회의가 아니고요. 국가별로 할당된 이산화탄소 등 배출량을 거래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A 국가한테 배출량 A 100만큼 부과가 됐고, B 국가한테도 100만큼 배출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A 국가는 예를 들어서 80을 사용했고 20을 더 쓸 수 있는데 남아 있어요. 그런데 B는 지금 100을 다 사용했는데 120만큼 사용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 20만큼 사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설정이 된 지구 전체적인 그런 양은 지킬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돈 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해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자면 여기 이제 미국의 불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그 가입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 대통령 당시에 2001년이었는데 환경 문제에 좀 소극적이었던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불참을 했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개발도상국에는 의무가 없었죠. 그래서 선진국에게만 이제 의무가 주어진 게 교토회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 좀 이름이 긴데요. 여기 일단은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혹은 요하네스부르크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개최가 됐고 지구 서밋 개최 후 10년 뒤 2002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가 1번이었잖아요. 지속 가능한 개발. 그래서 1번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결된 포인트예요. 말 그대로 1992년 지구 서밋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하나의 핵심 키워드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10년 뒤에 검토를 하고 새롭게 발생한 과제를 논의를 하고 이런 회의였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표시하셨을 테니까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에서 파리 협정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예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발도상국도 목표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리 협정 중요하게 표시를 하시고 2015년입니다. 2015년. 자, 2020년 이후에 온실효과가스 삭감에 관한 전 세계 수준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거 참고로 밑줄 쳐두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내리는 것이 목표인데 최소한 1.5도는 내려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자, 21세기 후반에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산림 등에 대한 흡수량의 밸런스를 맞추는 카본 뉴트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탄소 중립이라고도 하는데요. 음, 탄소 중립이라고도 하는 말이 카본 뉴트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은 그만큼 산림을 심어서 흡수를 하자. 그래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 균형을 지키자.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단연 여기서 핵심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개발도상국 포함 모든 국가가 삭감 목표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행동 계획이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렵게 나왔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삭감
목표를 제출하는 것이지, 뭐, 실제로 달성을 했냐, 이것을 보는 것은 아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각자 국가가, 우리나라는 이 정도는 줄일 수 있겠습니다. 목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고요. 혹시 뭐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 미국이 위에서 이제 교토회의에서도 이탈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서도 2017년 트럼프 일기 때 이탈을 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때 다시 복귀를 했었다가 2025년에 이탈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온난화 대책으로 인한 비용 때문에 기업이 좀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탈을 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단원의 마지막 페이지는 일본의 공해 대책인데요. 여기서 위에 여기 세 가지는 키워드 정도만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영어로 써 있는 것처럼 PPP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PPP라고 혼자만 써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Polluter Pays Principle, 말 그대로 오염자가 부담해야 된다 원칙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환경 오염 방지의 비용은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무과실 책임인데요. 사업자가 대기 오염 그리고 수질 오염 이런 것처럼 의도하지 않았는데 건강상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이거는 경제 파트에서 배우는 외부 불경제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 어세스먼트.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했을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미리 조사를 하고 시작을 해라 라고 하는 이것도 법입니다. 법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네 개는 순서를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1, 2, 그리고 3, 4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4대 공해병 아래 써 있는데 이거 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일본의 4대 공해병에 따라서 제정된 공해 대책에 관한 일본의 기본법. 그러니까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가 1955년부터 73년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67년에 제정되었는데 67년이라는 그 숫자를 기억하면은 뭐더 좋겠습니다만 55년부터 73년 사이에 고도 경제 성장에 따라서 이제 부작용으로서 병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공해대책기본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4대 공해병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미나마타 병입니다. 메틸수은에 의한 수질오염. 이 원인 물질도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어디서 발생을 했냐? 쿠마모토 현입니다. 자, 메틸순으로 인해서 이제 미나마타 병이 발생한 곳은 이쪽 쿠마모토 현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일단은 지도를 켰으니까 이걸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제2 미나마타 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여기 니가타 현에서 발생을 해서 니가타 미나마타 병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나마타 병 이름이 똑같으니까 여기도 메틸수은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이치현 옆에 미에현 있죠? 킨키 지방의 제일 동남부 쪽에 있는데요. 이쪽에는 요카이치 천식입니다. 유황산화물에 의한 대기 오염. 그러니까 요것만큼은 수질 오염이 아니고요. 대기 오염입니다. 미에현에서. 그래서 천식이 발생한 것이죠. 요카이치 천식. 젠수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니가타 현에서 바로 서쪽인데요. 토야마 현에서 이따이 병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수질 오염이긴 한데 책에 써 있는 것처럼 카드뮴에 의한 물질로 인해서 병이 발생한 것이 바로 이따이 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기본법인데요.
환경 보전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 진행입니다. 이거는 요걸로 포인트를 잡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지구 서밋 배웠었잖아요.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 지구 서밋. 요때 네 번째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생물 다양성 조약이었는데 한 지역, 어떤 지역, 그리고 어떤 동식물에 특정하지 않고 지구 규모로 다양성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면서 요것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93년에 환경기본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위에 있는 공해대책기본법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일본 내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구 규모의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순환사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순환 이용하는 사회에서 여기서, 여기서는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 2000년대 들어서서 3R이라고 하는데 Reduce, Reuse, Recycle 줄이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세인데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기업이나 가정에도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요거 밑줄 쳐주시고요. 2012년 가장 최근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대책세. 그래서 최근이 되면 아직 유럽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일본에서도 이제 기업이나 가정, 국가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 꼼꼼하게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